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스러운 아들을 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결혼이란 것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예전엔 가정을 꾸릴 여유조차 없었고 저희 가족들 챙기기도 바빴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드디어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기도 하네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삶이 이렇게 뒤바뀔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치만 사람 일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늘 찢어진 옷만 입고 다녔던 제가 6억을 기부하게 된 사연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많은 조언과 충고 부탁드릴게요. 저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제 친구들은 다 있던 부모님이 저만 없으니까 솔직히 궁금했어요. 많이 어렸을 때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저희 부모님인 줄 알고 엄마 아빠라고 부른 적도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 부모님이 학교에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 친구들의 부모님보다 저희 부모님이 훨씬 더 늙어서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니 할머니, 할아버지를 친구들한테 우리 부모님이라고 소개했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자신은 부모님이 아니라고 저에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그때의 충격은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그럼 대체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신 건지, 아님 살아는 계신 건지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제 부모님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거실로 부르셔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에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네 엄마와 아빠는 너가 2살 때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갔단다. 이걸 너한테 언제 말해줘야 하나 걱정했었는데 민순이가 하도 궁금해하니 이 할미가 말해준다. 너희 부모는 이 세상에 없으니 앞으로는 절대 엄마 아빠에 대해 궁금해하지 말거라. 두 분의 말씀에 의하면 저의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2살 때 돌아가셔서 가족 사진도 없고 그 당시는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카메라도 없었기에 어머니 아버지의 사진이 한 장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평생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얼굴을 알 수 없었던 거죠. 이 슬픔은 오래갈 것 같았고 제가 부모님을 많이 그리워할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이 슬픔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원래 부모님을 모르고 지냈고 얼굴까지 모르다 보니 생각보다 머릿속에서 빨리 잊혀지더라고요. 그저 우리 부모님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만 머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슬픔을 위로하는 것보다 가난을 극복하는 게 더 급급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으셔서 일을 못 하셨고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이라 나이가 너무 어려 당연히 일을 할 수 없었거든요. 집에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없으니 생활 형편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초수급자 대상이라서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고 겨우 살았어요. 그리고 이번 달은 생활비가 너무 부족하다 싶으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하루 종일 온 동네를 뒤지면서 폐지를 주어 생활비에 조금 보태셨죠. 그렇게 해도 생활비는 택도 없이 부족했고 가난은 저와 뗄 수 없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너무 가난하다 보니 또래 친구들에 비해 일찍 철이 들었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자연스럽게 설거지와 청소 등등 집안일은 오로지 제가 다 도맡아서 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집안일은 할 수 없으니 제가 밥도 차려드리고 청소 빨래 전부 다 했죠. 세탁기를 들일 돈도 없어서 빨래는 모두 손빨래로 했고 설거지도 매일 차가운 냉수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린 나이였던 제 손에 습진이 없는 날이 없었고 매일 건조해서 손이 트고 부어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제 손만 보면 30대 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제가 살던 동네가 워낙 좁아서 저희 집 사정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으니
학교 애들이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거지라고 놀림받는 건 기본이었고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니고 옷에서 냄새가 나니 저와 같이 있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혼자 있는 게 훨씬 더 편했고 처음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뎌지고 그런 모진 말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이 저의 어린 시절에 일어났으니 제가 일찍 철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같은 동네에 있는 친구들이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초등학교를 똑같이 다니다 보니 초등학교 때는 늘 혼자였어요. 등하교도 다 혼자 하고 체육 시간에 저는 멍하니 친구들이 활동하는 걸 구경하는 애였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혼자 터덜터덜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제 앞에 떡하니 서더라고요. 저는 늘 고개를 떨구고 걷는 습관이 있어 그 사람의 얼굴은 보지 못했고 제가 실수로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막았나 싶어 옆으로 비켜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사람은 다시 제 앞을 가로막아 서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싶어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해 보았지만 처음 보는 아저씨였습니다. 저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아저씨를 주시했더니 그 아저씨는 갑자기 저를 보고 불쌍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다 찢어졌구나. 곧 날씨도 추워지는데 이렇게 입고 다니면 감기 걸려. 자, 여기 얼마 되진 않지만 따뜻하게 입고 다니거라. 누구신데 저한테 돈을 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낯선 사람이랑 대화하지 말라고 했어요. 도로 가져가세요. 난 낯선 사람이 아니란다. 이 아저씨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얼른 시장 가서 따뜻한 옷 사 입어. 알겠지? 이 말을 하시고는 그 아저씨는 급히 자리를 뜨셨고 제 손에는 10,000원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10,000원은 어마무시하게 큰 돈이었어요. 살아생전 10,000원이란 지폐를 본 적도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낯선 아저씨가 저한테 10,000원이라는 큰 돈을 주고 가시니 순간 제가 머릿속에서 잔머리가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쥐고 바로 학교 앞 문방구로 달려갔어요. 학교에서 저를 놀리던 애들이 매일 학교 끝나면 문방구로 달려가서 노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매일 그 친구들이 하는 걸 멀리서 지켜만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 10,000원이라는 큰 돈이 생기니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문방구로 가서 그 자리에 앉아있던 친구들에게 비키라고 하니 친구들은 저에게 막말을 하며 저를 내쫓았습니다. 넌 게임도 할 돈도 없는 거지잖아.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서 폐지나 줍던가 집 청소나 해. 너희 집 재산을 털어도 이 게임 절대 못한다고. 웃기지 마. 내가 지금 얼마 들고 있는지 알면 너희 진짜 깜짝 놀랄걸? 나 오늘 이 돈 여기서 다 쓰고 갈 거야. 봐봐. 자그마치 10,000원이라고. 제가 친구들한테 10,000원을 펄럭이며 보여주니 친구들은 눈이 휘둥그레진 채로 입을 꾹 다물었고 슬금슬금 게임기 앞에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게임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게임을 했고 친구들은 오늘 안에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으니 하나둘씩 집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넋놓고 게임만 하니 어느덧 해가 졌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걱정하실 것 같아 집으로 잽싸게 갔어요. 집에 가는 내내 기분이 너무 좋았고 게임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꽤 많이 남았었습니다. 이 남은 돈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드려 칭찬을 받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해 할머니, 할아버지께 남은 돈을 탈탈 털어드렸습니다. 갑자기 어린애가 돈을 들고 집에 들어오니 할머니, 할아버지는 굉장히 놀라셨고 대체 이 큰 돈이 어디서 났는지 단호하게 물어보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솔직히 다 털어놓았습니다. 아니, 학교 마치고 집 걸어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내 손에 10,000원을 쥐어주면서 곧 날씨 추워진다고 시장 가서 옷 사서 입으라고 주셨어. 근데 난 게임이 너무 하고 싶어서 문방구 가서 게임하고 친구들 불량식품 사줬고.
난 그 아저씨가 누군지도 몰라. 제 말을 듣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분간 두 분은 조용히 한 채로 깊은 생각에 빠지신 것 같았고 두 분이서 속닥거리셨어요. 아무래도 개인 것 같지? 절대 다신 우리 손주랑 못 만나게 해야겠지? 당연하지. 우리가 어떻게 끝낸 관계인데? 하마터면 우리 손주 큰일 날 뻔했어. 다시 예전처럼 집안 발칵 뒤집어질 뻔했다고. 저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대충 심각한 상황인 건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만난 낯선 아저씨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것 같았고 왠지 모르게 사이가 좋지 않아 보였어요. 그렇게 몇 분이 흘러 두 분은 입을 여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다음에 그 아저씨가 또 나타나면 무조건 도망쳐. 이유 묻지 말고 그 아저씨가 또 찾아오면 눈도 마주치지 말고 뛰어. 할머니의 그런 화가 잔뜩 난 모습은 처음 보았기에 저는 기가 잔뜩 죽어서 할머니의 말에 반박하지 않고 듣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그 남자를 싫어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 아저씨가 그냥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며 지내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저씨는 다시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고 학교에서 다시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으며 하루하루 버티듯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지긋지긋한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그 아저씨가 찾아와서 10,000원을 쥐어주고 나서 문방구에서 게임을 했던 그 행복감이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고작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는데 한순간에 마음이 풍족해지고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어린 나이였지만 돈이 행복의 전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면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하고 좋은 직업을 가지려면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그때부터 악착같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남은 시간엔 무조건 책상에 앉아 그날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모조리 복습을 했고 시험 기간엔 잠을 줄여가며 공부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쉬어가며 공부하라고 하셨지만 제 머릿속에는 온통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만 가득한 채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요. 그날 낯선 아저씨가 쥐어준 10,000원의 행복은 잊을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었기에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내내 이렇게 살았고 저의 노력 덕분인 건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반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은 늘 저를 이기겠다고 비싼 학원도 여러 곳 등록하고 개인 과외까지 받았지만 저는 학원도 다니지 않고 혼자서 집에 공부했는데도 늘 1등을 유지했어요. 제 라이벌은 가난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고 주위 시선을 생각하지 않은 채 버티듯이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30년 같은 고등학교 3년이 지나 저는 대학교를 입학했어요. 그것도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말입니다. 한순간에 저는 동네에서 제 이름만 대면 다들 서울대라고 부르셨고 작은 저희 동네 곳곳에 현수막이 걸렸으며 식당에 들어가면 아주머니들이 다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몇 년 전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가난하고 매일 찢어진 옷만 입고 다녀서 다들 저를 피하고 불쌍하게만 여기셨는데 갑자기 제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니 저를 보시는 눈빛부터가 달라지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모습을 보면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늘 저를 싫어하시던 아주머니들이 갑자기 저한테 친한 척을 하실 때면 왠지 모르게 부담스럽고 낯설어요.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행복해 하시니 제가 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효도를 한 느낌이었고 제가 동네 자랑거리가 되니 누구보다 제일 기뻐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기고만장해지지 않았고 대학교도 똑같은 학교라고 생각했고 저와 비슷한 친구들이 전국에서 몰려오는 곳이니 지금보다 2배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하고 다짐했죠. 대학교에 들어가 보니 저보다 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수두룩 빽빽했어요. 어릴 때부터 해외에서 지냈던 아이들도 많았고 부모님이 판사, 변호사 등등 저와 다른 삶을 살았던 아이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흔한 학원 한번 다녀보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으니 처음엔 기가 많이 눌렸어요. 그렇지만 이런 환경일수록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에 하루도 쉬지 않고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대학 등록금도 너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성적은 항상 상위권을 유지해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처럼 공부에만 미쳐있는 학생에게도 사랑이라는 것도 찾아오긴 했습니다. 같은 과 동기인 여자아이였는데 같이 수업을 듣다가 말을 섞게 되었고 저와 공부하는 방식도 비슷해서 늘 시험 기간만 되면 같이 공부를 하게 되더군요. 그렇다 보니 점점 서로에 대해 애정이 생기게 되었고 너무 닮아있는 저희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과를 다니고 있고 서로 닮은 점이 너무 많아서 이해도 잘 되었어요. 서로가 천생연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군대에 들어갈 때도 여자친구가 2년을 다 기다려주었고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여자친구와 함께 변호사 시험 준비를 같이 했습니다. 저는 본가로 내려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시험 준비를 했고 여자친구는 고시원에서 살며 서로 틈틈이 연락도 주고받고 가끔씩 만나며 연애와 공부를 같이 하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이라면 저의 이런 생활을 이해해주지 못했을 텐데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여자친구다 보니 싸울 일도 없었고 서로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서로를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고 공부도 잘 되다 보니 저희 두 사람은 변호사 시험을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연락을 받고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말씀드리니 펑펑 우시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기특하다 기특해. 이제 이 할미 할비가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어. 그동안 못난 할미 할비 때문에 고생도 많았는데 아휴 장하다 내 새끼. 에이 할머니 무슨 그런 말을 해. 평생 나랑 같이 셋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앞으로 내가 그동안 못한 여도 다 몰아서 할 테니까 기대해. 이제 손잡 변호사야. 저희 세 명은 서로 부둥켜 안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와 여자친구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로펌에 같이 입사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역시 유명한 로펌은 담당하는 사건 크기부터가 남달랐고 저와 여자친구는 바쁘게 일을 하며 서로 연애도 열심히 했습니다. 초봉도 어마무시하게 세서 첫 월급 받은 걸로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안마의자도 사드리고 좋은 홍삼도 사드리며 그동안 못했던 효도를 하나둘씩 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통장의 돈은 점점 쌓이기 시작했고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시골에 좋은 전원주택을 지어 할머니 할아버지를 거기에다가 모시기도 했고 저는 서울에 좋은 집을 구해 호화롭게 살았어요. 그리고 변호사 연차가 쌓이다 보니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시는 의뢰인도 많이 계셨고 저는 실패율도 많이 적어 페이도 점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제 삶에 너무나 만족하고 있었고 예전과는 정반대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변호사 생활을 전념하고 있었고 제가 어느덧 3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가는 횡단보도에서 한 60대 정도로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저한테 말을 거시더라고요. 처음엔 저한테 말을 거시는 줄 몰랐다가 갑자기 제 귀에다 대고 그 아저씨가 저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혹시 네가 민수니? 혹시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긴이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네? 저를 어떻게 아시나요? 간단한 이야기시면 여기서 해주시면 안 되나요? 급히 갈 데가 있어서. 너희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란다. 너한테 전해주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니 딱 5분만 시간을 내어주겠니? 얼굴도 모르는 아저씨가 제 이름을 알고 있는 게 소름 끼치기도 했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했기에 그 아저씨와 대화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 입에서 저희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 선뜻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로 가서 그 아저씨와 어색하게 커피를 홀짝홀짝 마셨고 둘 다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다 먹어갈 때까지
그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계속 제 얼굴만 힐끗 쳐다보시며 말할 타이밍을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저씨는 입을 열고 말을 하셨습니다. 너희 부모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 아저씨는 너희 부모님이랑 친하게 지냈던 친구란다. 너희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 나한테 거의 생명의 은인 같은 사람들이라 내가 이 은혜는 꼭 갚아야 할 것 같아서 찾아왔고. 저희 부모님에 대해 아신다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 얼굴도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저씨께 해주신 것을 제가 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요. 아니야. 너희 부모님이 자기 자신들보다 더 사랑했던 게 바로 너였어. 그런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곁을 떠난 거고. 자, 이거면 충분히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동안 마음 한켠에서 너희 부모님한테 죄를 짓는 기분이었는데 네가 이 돈을 받으면 이 아저씨가 그 마음이 싹 사라질 것 같구나. 아저씨는 테이블 위로 흰 봉투를 건네셨고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봉투 속에는 놀라운 액수의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자그마치 1억이란 큰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그 수표를 다시 보고 또 다시 봤지만 그래도 1억이라는 건 변하지 않았어요. 다시 그 수표를 봉투 안에 넣어 아저씨께 돌려드렸습니다. 절대 받을 수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 아저씨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해도 제가 한 일이 아니기도 하고 저는 부모님의 얼굴도 모르는 자식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제가 대신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저씨는 계속해서 저한테 1억을 쥐어주시며 가지라고 했지만 저는 절대 받지 않고 카페를 뛰쳐나왔어요. 다시는 그 아저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말이죠. 그런데 이런 저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아저씨는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절 찾아왔습니다. 제가 일하는 로펌에 매일 똑같은 시간에 찾아와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최대한 피하고 그 아저씨를 멀리해도 그 아저씨는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고 그렇게 몇 주간 실랑이를 한 끝에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그 아저씨는 거의 울먹이면서 제발 받아달라고 하셨기에 저는 수표로 1억을 받게 되었어요. 그 1억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찰나에 저는 이 상황을 할머니 할아버지께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급히 시골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두 분께 그 아저씨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수표를 받아도 되는 건지 정말 부모님과 친한 사람인지 이것저것 궁금한 것을 다 물어봤죠. 하지만 제 말이 끝나고 나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으셨고 몇 분간 뜸을 들이시다가 저한테 한마디 하셨습니다. 혹시 그 아저씨라는 사람 눈 밑에 점이 있더냐? 네, 아는 사람이세요? 정말 저희 부모님이랑 친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 이야기를 너한테 할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이번 주 주말에 시골에 내려오거라. 너한테 긴히 할 이야기가 있으니. 할머니 할아버지는 무겁게 말씀하셨고 저는 두 분의 말에 잔뜩 긴장을 했습니다. 주말이 되기 직전까지 과연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주실지 두렵기도 했고 궁금하기도 하면서 되게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자마자 아침 일찍 할머니 할아버지 집으로 내려갔어요. 거실로 들어가서 두 분 앞에 그 아저씨한테 받았던 1억 수표가 담긴 봉투를 내밀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의 표정이 싹 굳어지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해지고 대체 무슨 말을 해주시려고 이렇게까지 뜸을 들이시나 걱정이 되더군요. 두 분은 아저씨가 누군지 아는 느낌이었고 저한테 말을 아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몇 분간 눈치를 보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딱 한 번만 말할 테니 제대로 알아들 거라. 너한테 찾아와서 1억을 준 아저씨가 누군지 아니? 바로 네가 2살 때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한 네 친아비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다 거짓말이란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부모가 자식을 버릴 정도면 얼마나 충격적인 이유겠니?
네가 2살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네 아버지가 동네 부잣집에 몰래 들어가서 도둑질을 했단다. 그런데 그 집에 있던 가사도우미한테 걸려서 몸싸움이 났고 네 아버지가 도망치다가 가사도우미를 밀쳐서 결국 넘어졌지. 근데 그 도우미가 머리를 다쳐서 식물인간이 되었고. 말도 안 돼. 그 아저씨는 엄청나게 친절해 보였다고요. 할머니,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죠? 끝까지 들어. 그리고 네 아버지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그동안 수십 번이나 물건을 훔쳤고 사람을 다치게 해서 결국 징역 6년을 받았지. 결국 네 엄마랑 이혼을 하고 네 할미 할비도 범죄자들은 필요 없다고 가족의 연을 끊었던 거고, 네 아빠한테 한 번만 민수를 더 찾아오면 너 데리고 멀리 떠날 거라고 경고를 주니 네가 클 때까지 안 나타나다가 결국 출소 후 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앞에 찾아와서 너한테 10,000원을 쥐어준 거고. 이제 모든 상황을 다 알겠니? 저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날 수 있나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한테 10,000원을 쥐어준 아저씨와 저한테 1억을 준 아저씨가 알고 보니 제 친아빠라고 하면 믿어지십니까? 할머니의 말이 다 끝나도 제 머릿속은 너무 복잡했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제가 만났던 그 아저씨는 굉장히 다정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 절도를 수십 건이나 한 범죄자였답니다. 그리고 제 친아빠라고 하니 쉽게 미워할 수 없었어요. 이런 복잡한 감정이 계속해서 느껴지는데 제 스스로 너무 답답하고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저는 우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나와 그 아저씨를 찾아가서 둘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아저씨를 2번이나 만났지만 연락처도 몰랐고 이름조차도 몰랐습니다. 살아생전 부모님이 제 곁에 없다고 믿었는데 막상 살아계신다고 하니 어린아이가 된 느낌이었고 부모님이 너무 그리워지더라고요. 저희 회사 횡단보도 앞에서 만났던 것처럼 저는 하루에 수십 번도 넘게 그 자리에 가서 아저씨를 기다렸지만 아저씨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년이란 세월이 흘렀죠. 저는 그동안 만났던 여자친구와 결혼도 했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만났지만 여전히 사랑스럽고 예쁜 제 와이프였어요. 그리고 저희는 아이도 낳았고 예전에 저처럼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지 않게 부족함 없이 해달라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며 키웠습니다. 물론 버릇이 나빠지지 않게 중간중간에 훈육도 따끔하게 했고요. 제 아들은 저와는 다르게 성격이 활발하고 매사에 적극적이라 친구 관계도 너무 좋았고 선생님들이 제 아들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어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 없이 학교 생활을 했었어서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하고 싶었던 것들을 제가 부모가 되어 아들과 함께 하기 시작했죠. 늘 힘들고 위태로웠던 삶을 살다가 이제야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게 되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마음 한구석에는 저희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남겨져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 보았던 아저씨의 얼굴이 점점 잊혀져 가서 머릿속으로 아저씨의 얼굴을 떠올리기 힘들었습니다. 여기서 더 기억이 잊혀지기 전에 아저씨를 얼른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여전히 변호사 일을 계속하고 있었고 이제는 로펌의 나름 높은 직급이 되었습니다. 하루가 금방 끝날 만큼 너무 바빴지만 아들과 아내를 보며 겨우 참을 수 있었고 주말에는 저희 가족 3명이서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같이 노는 그 시간을 기다리며 평일오일을 겨우 버텼던 것 같네요. 아무튼 저는 일상으로 돌아와 바쁜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모르는 전화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었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부재중 전화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일이 다 끝난 저녁에 그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고 늦은 시간이었지만 전화를 다시 걸었어요. 퇴근 준비라며 전화를 걸었더니 금방 받더라고요. 제가 여보세요라는 말을 계속하며 상대방이 답변하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상대편 사람은 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분이 나빠 장난 전화인가 싶어서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그때 갑자기 전화기 너머로 놀라운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아빠야. 그동안 잘 지냈니, 우리 민수? 아빠가 돼서 자식한테 연락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네. 미안하구나, 우리 아들. 그런데 내가 암에 걸려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볼 수 있겠니?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맞아요? 그동안 그렇게 찾았는데 왜 이제서야 연락을 하신 거예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당장 갈게요. 미안해. 그동안 내가 정리할 게 많았어. 병원 주소 문자로 보낼 테니 천천히 와. 아빠가 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 저는 문자로 온 주소로 최대한 빠르게 향했고, 저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병실 문을 열었고, 저는 그 병실에 낯이 익은 한 사람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 사람도 저를 보고 있었고, 제 발길은 자연스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2년 전과 아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동안의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빠져 있었고, 주름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고, 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도 눈물이 맺히셔서 저희 부자는 서로 부둥켜 안으며 울었습니다. 몇 분간 목 놓아 실컷 울고 나서 아버지와 저는 손을 맞잡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나씩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버지께 대체 그동안 무엇을 하시면서 지냈는지 물었습니다. 출고하고 나서 정말 지옥 같은 삶의 연속이었어. 너한테 어떻게든 떳떳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막노동 건설 현장 다니면서 페인트 칠하는 일을 했지. 건물 외벽을 타면서 매일 페인트를 발랐는데 페인트 안에 있는 발암 물질 때문에 결국 암에 걸려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 그래도 절 찾아오시지 그랬어요. 당당히 아빠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이렇게 늦게 알게 되진 않았을 텐데.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럴 수 없었어. 결국 하루도 빠짐없이 일한 끝에 겨우겨우 1억을 모아서 너한테 찾아갔지. 1억을 준 이유도 네가 한창 아빠가 필요했을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하고 애비란 사람이 물건 훔쳐서 감옥이나 갔으니 미안해서 그래. 그래도 그 돈을 너가 받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고. 내가 그동안 너한테 미안한 거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받아주거라. 사실은 죽기 직전까지 너한테 연락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애비로서 아들 얼굴은 보고 싶더구나. 아버지는 말씀을 하시며 눈물을 계속 흘리셨고 저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이 많으셨고 그동안 저한테 많이 미안하셨는지 계속 미안하단 말만 반복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지의 병문안을 거의 매일 방문하면서 아버지와 대화도 많이 했고 아내와 아들까지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해맑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 기뻤고 아내도 저희 아버지에게 잘하려고 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 그날도 아버지의 병실에 저와 단둘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이제는 몸에 살이 거의 없었을 뿐더러 말도 제대로 하시지 못하셨어요. 이제 의사 선생님도 길어야 몇 주라고 하실 정도니 저와 아내는 마음 정리를 했습니다. 그날 손수건으로 아버지의 손을 닦아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놀라운 말을 전해주셨어요. 민수야, 이 아비가 그동안 못한 말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내 이름으로 가입된 생명보험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수혜자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민수로 지정했어.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아버지?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제가 아버지 목숨값을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제 곁에 있어주세요, 아버지. 이 애비가 그동안 우리 아들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아. 이렇게라도 마음의 짐을 덜어놓고 가고 싶구나. 얼마 되진 않지만 꼭 우리 아들이 쓰고 싶은 데 쓰면 좋겠어. 아버지 마지막 부탁이야. 그 말을 하시고 난 뒤 아버지는 다시 잠에 주무셨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말을 하기도 힘들어 하셨고 저희가 와도 눈을 제대로 뜨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약 2주가 흘렀고 결국 아버지는 영영 눈을 뜨시지 못한 채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태어나서 가장 많이 운 날 같아요. 거의 실신할 정도로 펑펑 울어댔고 만약 아내가 없었다면
저는 병원에 실려갔을 겁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고 나니 보험회사에서 아버지의 보험금을 수령하라며 연락이 왔는데 저는 도저히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수령받을 수 없었지만 계속 미뤄도 어찌할 방법이 없었기에 결국 6억이라는 아주 큰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한 푼도 쓸 수 없었고 이 돈을 쓰게 되면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왠지 쉽게 잊히는 것 같아 선뜻 6억을 건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오랜 시간 고민을 했고 저희 부부는 결국 이 돈을 소아암으로 투병 중인 어린아이들의 암치료비로 아내와 함께 기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들 주위에서 많이 말리기도 하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한 지인들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저희 부부의 의견은 확고했고 생각을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저희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저로 인해 아버지와 몇십 년 만에 화해도 하셨답니다. 아버지가 다행히 출소 후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막노동을 하시며 노력하셨던 것들을 들으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 많이 아프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까지 들으시니 병원에 두 분이 직접 찾아가셨고 결국 저희 아버지와 화해를 하셨답니다. 아무리 인연을 끊었다고 해도 가족은 가족인가 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더 행복하게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였을 텐데 아버지가 저희 곁을 떠나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저는 아버지 덕분에 좋은 일을 할 수 있었고 하늘에서 제가 한 일을 보시고 많이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여전히 아내와 함께 변호사 일을 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변호사란 직업이 하루라도 빠지면 지장이 큰 직업이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슬픔을 금방 잊어야 했어요. 그래도 이 직업 덕분에 조금 더 빨리 아버지를 맘 편히 보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많이 늙으셨는데 시골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음식만 드셔서인지 장수를 하고 계세요. 그 동네에서는 가장 나이 많은 노부부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제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매주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서 효도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효도는 미루지 마시고 금방금방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저처럼 후회하지 말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합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